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계신지요? 안녕하십니까, 윤인구입니다. 최근 최상급지로 꼽히는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값이 하락 전환했습니다. 반면에 이 불안한 중동 정세의 국내 기름값 연일 오름세죠. 요동치는 민심경제 경제인사이트 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고치인 65%로 나왔습니다. 오늘 오전에 나온 따끈따끈한 갤럽 여론조사 결과 민심의 바로미터 여론의 좌표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벌써, 청춘, 너의 의미, 우리 곁에 머물며 세대를 이어주는 노래들이죠. 음악으로 청춘을 노래하고 지금도 무대와 또 라디오에서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분입니다. 김창완 밴드의 김창완 씨를 인터뷰 코너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믿고 듣는 시사, 여기는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오늘도 갓생 품격 있게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앞서 예고 드린 대로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이 이곳을 찾아오는데요. 이름만 들어도 마음 한구석이 몽글몽글해지는 분입니다. 바로 영원한 청춘으로 불리는 가수 김창완 씨인데요. 이분이 데뷔한 지 벌써 어느덧 반세기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니 벌써, 청춘, 너의 의미, 산할아버지,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 정말 많은 히트곡들, 노래들이 떠오르시죠. 여러분에게 산울림 그리고 김창완의 노래는 어떤 순간 함께 했는지 궁금해집니다. 처음 그 노래를 들으면서 설렜던 기억도 좋고요. 유독 잊히지 않는 삶의 사연도 좋습니다. 문자로 보내주시면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샵 9730,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으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문자 중에 추첨해서 1등급 한우 불고기 보내드릴게요. 오르는 물가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오늘 하루도 맛있게 채워드립니다. 3월 6일 금요일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오늘 경제 뉴스의 핵심, 경제 인사이트 픽. 뉴스는 많지만 내 지갑에 도움되는 소식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만 픽해서 전해드리죠. 경제인사이트 픽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하루 울고 하루 웃고 또 이렇게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증시인데 오늘 장은 어떻습니까? 네, 말씀처럼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장세가 계속되는 요즘인데 오늘 양대 시장 흐름 엇갈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 자세히 짚어보겠지만 오늘은 이 잠잠해지나 싶던 유가가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웃음기가 하루를 채 못 갔습니다. 하락 출발한 코스피 현재도 1% 넘게 떨어지면서 5,500선도 내준 상황이고요. 5,497.8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수급 상황 보면 외국인이 다시 또 털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물량은 개인이 홀로 다 받아내고 있고요. 반면 코스닥은 장 초반 급등하면서 재차 매수 사이드카도 발동이 됐는데 현재는 오름폭 소폭 줄였지만 1.5% 오르면서 1,100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징주 짚어보면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지상전으로 전개되고 인접국까지 휘말릴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지면서 방산주 오르고 있고요. 또 이 밖의 흐름 보면 이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도 하루 만에 반등했습니다. 네.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는 무엇보다 시장 신뢰가 중요할 텐데 정부에서 이제 주식시장 불공정 행위에 대한 단속하면서 주가 조작과 연계된 탈세가 대거 적발됐군요. 예,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운 뒤 실체 없는 회사를 만들어 돈을 빼돌린 곳부터 차명으로 상장사 경영권을 사들여 주가 조작 세력과 함께 시세를 끌어올린 회사까지 국세청이 조사를 해봤더니요. 지난 8개월 동안 27개 기업에서 확인된 탈루금만 6천억 원이 넘는 걸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예. 이 가운데 2,500억 원 넘게 추징했고 30건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대통령도 여기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내지 않았었나요? 예,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제 주가 조작은 패가 망신이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내놔왔는데 전례 없는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죠. 이와 보폭을 맞춰서 국세청은 앞으로도 이 주식시장 불공정 행위와 연계된 탈세를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네. 앞서 언급했던
언급했던 국제 유가가 또 문제네요. 네, 사실상 오늘 시장의 메인 이슈죠. 이 유가가 다시 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뿐만 아니라요, 이라크 앞바다에 있는 유조선을 공격했다는 소식이 밤새 전해지면서 간밤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이 배럴당 $80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예. 이게 1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은 건데 아, 예, 이 여파로 투심이 짓눌리면서 뉴욕 증시도 3대 지수 전부 미끄러졌고요. 또 유가로 인해서 물가가 오르진 않을까, 인플레이션으로 금리 인하 사이클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또 보이면서 미 국채 금리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 유가가 뛰는 것만큼 곤욕스러운 게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뜩이나 고환율에 시달리는 와중에 지금껏 그나마 낮은 유가가 흐름을 상쇄해 주면서 물가 오름세를 억눌러 왔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유가까지 함께 올라버리게 되면 물가도 또 우리 생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러게요. 예, 그리고 또 실제로 최근 자료들을 보면요, 최악의 경우 연평균 유가가 배럴당 $100 수준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전망들까지도 나오는데, 만약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1%포인트 높아질 걸로도 계산이 되면서 우리 경제가 고환율과 고유가, 고물가까지 삼중고에 시달릴 수 있다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요즘 그 주유소 가셔서 기름값 보고 당황해 하시는 분들 많으시다고 하는데 예. 기름값 얼마나 올랐습니까? 오늘 기준으로요, 이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847원을 찍었습니다. 전국 평균이요, 1,800원을 넘었습니다. 중동 사태가 막 벌어진 1일에 1,600원대였으니까 불과 닷새 만에 10% 가까이가 오른 건데요. 심지어 서울만 놓고 보면요, 휘발유 가격 1,900원대 넘었었습니다. 이게 3년 7개월 만인데 경유는 한술 더 떠서 1,915원을 기록하면서 휘발유보다도 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뭐 전에도 이제 경유 가격이 역전된 적은 있었는데 보통은 이제 경유가 좀 더 싸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찾아보니까요, 원래 국제 시장에서는 경유가 휘발유보다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특히 유럽 같은 데서는 이 산업기기들도 경유로 굴리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수요도 훨씬 많은데, 수급 불안이 길어질 걸로 보이자 사재기 수요가 발생해 경유 가격이 크게 뛰었다고 합니다. 또 유류세 차이도 큰데 이게 리터당 가격에 특정 금액이 더해지는 정액세여서 세전 가격이 비싸질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구조라 경유 국제 도매가가 더 큰 폭으로 뛰자 유류세 효과가 완전히 희석되고 가격이 역전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가격이 너무 빨리 주유소에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 싶고, 보통은 이제 3, 4주 정도 지나야 이게 반영이 된다고 하던데 네. 왜 이런 겁니까?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때문에 정부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임시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단기간에 기름값이 가파르게 치솟는 데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 최고 가격 지정제, 가격 상한제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전국 모든 주유소에 일률적으로 상한선을 긋는 게 어렵다면 이 지역별, 기름 종류별로 적용하는 방안도 찾아보라 지시하기도 했고요. 또 부당하게 가격을 올려받는 바가지 요금을 단속해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도 만들라,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산업통상부는 오늘부터 월 2,000회 이상 암행 단속 방식으로 석유 유통시장 특별 점검에 나설 방침이라고 하고요. 어제 오를 기점으로 원유와 가스에 대해 관심 단계의 자원 안보 위기 경보를 발령하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가에 더해서 액화 천연가스, LNG도 값이 크게 뛰었잖아요. 예. 근데 이게 또 전기 요금하고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LNG 수입량의 절반 정도가 발전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당장은 비축분도 뭐 상당량 보유하고 있고 중장기 계약으로 확보된 물량이 있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만약 이번 사태가 길어지면 발전 단가와 전기요금 부담으로 이어져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 연료비가 폭등했을 때도 한전 이걸 다 받아냈었거든요. 네. 덕분에 200조 원이 넘는 부채가 졌고, 이후 버티다가 시장이 안정되는 걸 확인한 뒤에야 여러 차례 걸쳐서 전기요금을 올렸었는데, 이 같은 사이클이 반복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임계점에 도달한 상황에서 과거처럼 연료비 상승분을 부채로 돌려막는 방식은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한 게 현실이라 관건은 전쟁이 얼마나 길어질지 여부에 달렸다는 평가들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불패 상징과 같은 곳이죠. 강남 3구 집값이 더 떨어졌다고요? 네, 요즘 이 달라진 시장 분위기가 여실히 느껴지는데요. 강남 집값 또 떨어졌습니다. 3월 첫째 주 기준으로 보면요, 강남과 송파, 용산 그리고 서초 아파트 값이 일제히 내렸는데, 네 곳 중 서초구를 제외하고 모두 하락폭이 전주보다도 더 커졌습니다. 시장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서울에서도 이 집값을 선도하는 상급지 가격이 미끄러지면서 조정 흐름이
주변 지역으로도 번지는 모습인데요. 강남 3구와 함께 동남권으로 묶인 강동구, 또 서초에 인접한 동작구 역시도 상승폭이 낮아졌습니다. 네. 일단 값은 떨어졌고 거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조금 기다려보면 더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분위기들이 퍼지면서 거래가 사실상 멈춰서 있는데 서울 동남권 매매수급 지수도 기준선 아래로 떨어지면서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은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정부가 최근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투기성 1주택자까지도 정조준하면서 매물이 늘어난 영향인데 실제로 최근 일주일 새 서울 25개 구에서 모두 매물이 늘었을 정도입니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가 끝나는 5월 초를 앞두고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사이 급매물이 더 나오면 시장 방향이 한 번 더 갈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청약 시장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 집값 오름폭이 줄면서 가격 조정이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감에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청약 도전에 한층 더 신중해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어진 대출 규제로 진입 장벽이 높아진 점도 한몫하고 있고요. 일군 건설사가 시공하는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청약 당첨 후에 계약을 포기하는 가구가 속출하거나 1순위 청약부터 미달이 나오고 있기까지 한데 서울에서도 특히 비강남권은 열기가 한풀 꺾이면서 수도권 분양 완판 행진도 멈춰서고 옥석 가리기 분위기가 짙어진 모습이고요. 같은 이유로 크게 치솟던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도 넉 달 만에 오름세가 꺾일 만큼 이 매수 열기가 한풀 꺾이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여전히 남녀 임금 격차가 크다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뭐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결론부터 살펴보면요. OECD 국가 중에서 남녀 임금 격차 1위라는 불명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한국 여성의 중위소득은 남성보다 약 29%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OECD 평균이 10%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격차가 상당하고요. 일터에서의 차별도 확인이 됩니다. 예. 같은 기간 여성 고용률은 50%대로 70%대인 남성보다 낮았고 시간당 임금 비율도 70% 수준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같은 일을 하면서도 남성보다 적은 돈을 받고 학력이 같아도 여성은 남성보다 고용시장에서 열악한 위치에 있는 게 확인된 셈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차별이 드러나기 어려운 구조에 있다는 점이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대부분이 임금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에 정부가 직접 나서서 임금 격차를 공개하는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를 추진하고 당장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보가 투명해져야 차별 문제도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개선을 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법원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관세를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도 쿠팡 사태가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소식 들리는데 왜 그렇습니까? 네, 이 트럼프는 상호 관세가 위법 판결이 나오고도 여러 무역법들을 끄집어내가면서 관세를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잖아요. 네. 이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무역법 301조를 이번 쿠팡 사태와 관련해 적용할지를 미 당국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만약 조사가 시작되면 특정 기업 문제를 넘어서 한국 제품 전반에 관세를 부과하는 교차 보복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쿠팡에 대한 조치가 미국 기업 차별이 아닌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일이었다 이렇게 설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인사이트 픽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금요일 점심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함께하고 계신 시각 12시 33분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 듣겠습니다. 4시가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은 오전보다 오후 교통량이 더 많은 날입니다. 감안해서 운행 계획 세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은 점심시간이라 수월한 길이 대부분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막히지 않고 이동 가능하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이용하기도 괜찮으실 텐데요. 다만 대관령 일대로는 눈발이 날리고 있으니까 조심 운전 필요하겠습니다. 서울은 올림픽대로 하남 쪽이고요. 동작대교를 못 가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3차로에서 승용차끼리 부딪혔습니다. 3, 4차로가 많이 막히고 있으니까요. 1, 2차로를 이용하는 게 낫겠습니다. 반포대교와 동호대교 사이는 양방향 지체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작업 때문인데요. 마포에서 반포대교 쪽으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여론조사로 읽는 민심의 바로미터. 민심 직설. 여론의 좌표.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서울
여론조사로 지금 이 순간의 민심을 좌표 위에 정확히 찍어보는 시간입니다. 여론의 좌표, 민심의 방향을 읽어주실 두 분 모시겠습니다. 윤희웅 오피니언스 대표, 김봉신 메타보이스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윤 대표님 먼저 오전에 나온 그 따끈따끈한 갤럽 조사 결과부터 좀 보겠습니다. 네, 빠르게 조사 개요 말씀드리면 한국갤럽이 지난 3일에서 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한 결과인데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어떻게 말씀드리면은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긍정 평가가 65%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조사 결과는 최근에 3주 연속 이제 상승한 수치이고요. 또 이 조사 기관이 조사를 했을 때 네. 현 정부 들어서 초반에 지난해 7월에 65%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 수치와 이제 동일한 것이니까 가장 높게 나온 수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25%에 그쳤습니다. 김홍식 대표님, 지난주 우리가 국정 지지율 살펴본 거에 비해서 1%가 올랐네요. 예, 그렇습니다. 1%포인트 올랐는데 뭐 변동으로 따지면 대단한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고점을 다시 한번 찍었다. 최고점 65를 찍었다라는 게 재미있는 일이죠. 그래서 최근 네 번의 조사를 따지면 58, 63, 64, 65까지 완만하지만 오르고 있어서 이게 조금 더 오르면 이제 고점 기록을 경신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70%에 육박하는 긍정률을 얻게 된다라는 게 있겠고요. 또 방금 부정률 말씀 주셨는데 이 부정률은 지난 12월 3주 그때 이제 36으로 좀 높았다가 계속 빠져서 25까지 지금 빠졌습니다. 예. 부정률이 그러니까 최근 12월 말서부터 지금 3월이니까 거의 한 2개월 반 정도 동안 한 번도 더 높아지지가 않고 계속 빠졌습니다. 예. 그래서 긍정 65에 부정 25니까 40%포인트 격차예요. 그러면 이거는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서 긍정률이 굉장히 압도적이다라고까지 할 정도가 됐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뭐 어떤 분야에서 잘했다, 어떤 분야에서 못했다라고 나왔습니다. 네. 잘했다고 평가하신 분들 대상으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을 했는데요. 제일 높게 나온 것이 경제와 민생 이 부분이 18%, 긍정평가자의 18%가 경제와 민생을 잘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부동산 정책을 꼽은 분들은 16%였고요. 네. 외교는 11%, 뭐 전반적으로 잘한다 10% 이제 이런 순으로 질문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 중에 상위에 경제, 민생, 부동산 정책이 꼽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이제 코스피 이제 좀 하락이 이제 미국의 이러한 공습으로 인해서 좀 하락이 있기는 있었는데요. 어쨌든 그 부분이 이제 과거에 없던 현상이니까 그래도 오른 상황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아직 남아 있고 또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상당히 강경한 메시지를 내고 그것이 일정 부분 시장에서 효과를 발휘하는 것 같은 이제 인식을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것이 긍정평가의 주요한 근거로 같이 이제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동안 긍정적인 평가로 계속 그 수위를 달려왔던 경제 민생 분야가 역시 긍정적인 평가 요인으로 꼽히고 있군요. 예, 맞습니다. 경제 민생이 18%로 1위. 근데 이게 긍정평가하시는 분들이 653명이니 부정평가하시는 분들 251명보다는 좀 많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경제민생으로 긍정하시는 18%, 그리고 이제 부정평가하시는 분들 중에서 경제민생 여기는 고환율까지 붙었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부정평가하신다는 13%. 비율도 긍정에서도 높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베이스인 그 몇 명이냐 따졌을 때 653명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경제민생 즉 그 어떤 실적과 관련돼서 실적 기반으로 굉장히 긍정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부정평가 이유 중에 법을 마음대로 변경한다가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5%. 이번에 새로 들어간 항목입니까? 아닙니다. 그 지난주에 3%였다가 지금 이제 8%가 됐으니까 5%포인트 더 많아졌죠. 좀 올랐다는 얘기죠. 예, 3위에 위치가 됐는데요. 이렇게 따지면은 최근에 있어서의 뭐 사법 개혁과 관련된 어떤 법령 그게 그 법안이 그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한 영향이 일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긍정평가 이유 중에서 주가 상승이 굉장히 높은 비율은 아니지만 계속 나타나긴 합니다. 이번에도 6%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주가가 등락을 이제 거듭하고 또 낮아질 때도 있고 높아질 때도 있지만 이 주가 상승이 예전에 비해서 이번 정부에서는 굉장히 큰 그 실적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당 지지도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정당 지지율은 지금 보면 더불어민주당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6%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전주 대비해서 3% 포인트 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은 변동폭이 사실은 크지 않은 지표인데 불구하고 네. 3% 포인트는 어쨌든 오차범위 내이긴 합니다만 수치상 상당히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정도의 큰 변화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은 21%가 나와서 전주 대비해서 1% 포인트 수치가 낮아졌습니다. 네. 두 이제 양당의 격차가 25% 포인트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외 정당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은 조국 혁신당은 3%, 개혁신당은 2% 이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뭐 단순하게 보자면은 여당의 지지율은 올라가고 있고 야당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무당층이 재미있습니다. 무당층이 지난주 28에서 이제 25가 됐거든요. 네. 3% 포인트 빠졌죠. 그럼 무당층이 이렇게 빠지면 흔히 그 지금 야당이 좀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많이 지지도가 좀 낮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당층으로 빠져나가 있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과거 국민의힘을 좋아하셨던 분들이 많이 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럼 무당층 비율이 줄어들면 이분들이 국민의힘으로 가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무당층이 3% 포인트 빠질 때 재미있게도 더불어민주당이 43에서 46, 3% 포인트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46이라는 이 지지도는 최근 그러니까 지난해 9월 첫 주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6개월 지날 동안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또. 예.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은 이거 왜 이렇게 어떠한 호재가 있기에 이렇게 높아졌는지 생각을 해보면 네. 어디서 이렇게 많이 높아졌나 했더니 광주 전라에서 많이 높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당이 12%포인트 더 높아졌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광주 전라만으로 따지면은 표본수가 100명이 조금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오차범위를 넘어선 변동이라고 하기는 어려운데요. 네. 그렇지만 두 자릿수로 민주당 지지도가 뛰었다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광주 전남 광주의 어떤 통합과 관련된 행정통합과 관련된 그런 어떤 움직임이 발빠르게 진행됨에 따른 여당이 그 수혜를 입고 있지 않는가라고도 해석을 해볼 법한 그런 결과입니다.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그 예. 무당층이 이번 주에 26%로 나왔잖아요. 네. 이게 지선이 가까울수록 무당층의 변화는 어떻게 요동칩니까? 통상적으로는 무당층 비율이 이제 일정 수준이 존재하는데 네. 선거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무당층의 비중은 줄어듭니다. 네. 네. 왜냐하면 이제 의견들을 정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평소에는 내가 지지 정당이 없다 하더라도 선거 때 가서는 관심이 높아지게 되고 그러면 무당층들 같은 경우는 정치에 관심도가 낮으신 분들인데 선거일이 임박해지면 관심도가 높아지는 분들로 변하게 됩니다. 그 아니면 상황이 관심은 있으나 표명을 하지 않고 있을 수도 그럴 있는 거 수도 아니에요? 있죠. 네. 그러면 어딘가 이제 의사 표명을 하기 때문에 비율은 줄어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비율은 이제 존재하는데 그래서 선거가 끝난 다음에 선거 사후 조사라는 것들을 이제 많이 하는데 네. 언제 정했습니까? 지지 후보나 지지 정당을 이렇게 묻는 경우인데 그중에 상당 부분은 의미 있게 투표 기표소 들어가기 직전에 아니면 또 들어가서 하신 분들도 의미 있게 있어서 영원히 사실은 뭐 일정 부분은 있습니다만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이제 정당 지지율 관련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세대 연령대별로 봤을 때 국민의힘은 그 어느 세대에서도 연령대에서도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0세 이상 상당히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70대에서도 민주당 40%, 국민의힘 34%거든요. 네. 그러니까 70대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정당 지지율이 높고 또 20대에서도 보수 정서가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20대에서도 민주당 30%, 국민의힘 20%니까 10% 포인트가량 민주당이 높은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정당 지지율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사실은 아까 뭐 사법개혁 3법 관련해 가지고 뭐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도 있는데 뭐 좀 약간 이제 과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떠한 것을 하더라도 지금 역풍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여권 입장에서 봤을 때. 네. 왜냐하면 사실은 이런 정도 했을 경우에는 정당 지지율에도 변화도 있을 수 있고 또 야당한테 수혜가 또 반사이익이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현상이 전혀 없는데 우리가 이제 정치적으로 역풍이라고 한다면 이 역풍이라는 거 바람이 가다가 어딘가 부딪혀서 반대로 분다는 거잖아요. 근데 야당이라는 벽이 사실은 지금 정당 지지율 이제 20%가 흔들릴 정도니까 야당이라는 벽이 사실 무너져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정부 여당이 사실은 약간은 이제 어떤 면에서는 과한 것들
과거의 기준으로 보자면 논란들이 있을 수 있는 것들도 있을 텐데 그러나 이제 그 역풍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환경이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김 대표님께서 그 광주 전라 지역 정당 지지율 얘기해 주셨는데 다른 지역은 어때요? 예, 다른 지역이 대구 경북에서 28대 35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28, 국민의힘 35로 7%포인트. 이것도 역시 이제 오차범위 이내이긴 하지만 국민의힘이 살짝 높아 보입니다. 압숫자가 다르니까. 그런데 대구 경북과 다르게 부산, 울산, 경남은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27입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되면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향후 지방선거에서 좀 뭐 해볼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중부지방으로 가면 서울에선 43대 17, 국민의힘이 17이니까 10%대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경기에서는 인천 경기에서는 48대 21.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고요. 대전, 세종, 충청에서 49대 21이 나왔어요. 네. 이렇게 따지면은 지금 현재 충청권은 그동안은 충청권이 최대의 격전지였는데 양당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지금 충청권이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좀 많이 기울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이번 조사에서 그러니까 지방선거 결과 기대라는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되느냐,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되느냐 이렇게 묻기도 하는데 이렇게 따지면 46대 21이었던 정당 지지도가 46대 30으로 국민의힘이 조금 높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러면 선거에 임박하면 조금 결집을 하나? 그런데 그 격차가 16%포인트 나는 거죠. 그래서 정당 지지도가 갖는 어떤 지금은 이 효과가 상당히 고착화되고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는 거. 체크를 해봤습니다. 네, 이번 그 갤럽 조사에서 장래 대통령감에 대한 선호도 조사도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방식이 어떤 여론조사들은 이제 선택지를 불러주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조사기관은 선택지를 불러주지 않고 생각나는 사람들을 얘기하라. 근데 자유응답을 받았습니다. 예. 그 사실은 아무것도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이름을 얘기한다는 건 굉장히 사실은 지지강도가 강해서 그 이름이 떠올라줘야 네, 되는 이 조사기관에서의 뭐 1%, 2%는 굉장히 낮은 수치지만 상당히 의미를 이제 부여하는 특성이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순위를 말씀드리면 이제 조국 그 타이틀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조국 9%, 김민석, 한동훈, 장동혁 각각 4%로 동일했고요. 네. 송영길, 이준석 2%로 동일했고 오세훈, 강훈식, 정청래 1%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보게 되면 특성을 얘기하면 사실은 이제 이것이 어떤 이제 과거처럼 어떤 대통령이 되고 나서 유력한 인물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다음은 누구다 뭐 이런 것들이. 차기. 네, 지금은 사실은 그런 분들은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두 자릿수 넘어가는 분들은 없는 상황이니까.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각축정이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이제 그 개인제의 어떤 팬덤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조국 대표 같은 경우가 이제 9%로 높게 나오는 상황이고 다른 데는 정당에 여러 명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분산되는 이제 효과가 있고요. 보게 되면 새로 이전에는 없었는데 새로 나타난 것을 보게 되면 강훈식 비서실장이 1%로 이제 이전에는 호명되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이제 출연을 했고 또 송영길 전 대표도 2%로 나와서 이전에는 없었거든요. 네. 나온 것도 이제 새롭게 진입을 한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상당히 이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그런 지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은 먼저 이제 한 64%가 전체 64면 거의 3분의 2에 가깝죠. 의견 유보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 뭐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방금 윤영희 대표님 잘 말씀 주셨지만 지금이 좀 묘하게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이라서 그런 건지 다음 그 대권 주자가 확 떠오르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재명만 보인다. 이재명만 보이는 거죠.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지난 그 2022년에 그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는 그때는 이재명 15. 이재명 졌지만 대선 주자였던 이재명 15 그리고 오세훈 10. 두 명이 두 자릿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당시 이제 뭐 낙선을 했었지만 그 다음 조사 때는 그때도 2022년 9월이었는데요. 이때는 대표가 되고 난 이후죠. 그때 이미 27%가 됐습니다. 이 조사 같은 방식의 같은 네. 조사에서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가장 높다고 하는 조국 대표가 지금 9%니까 두 자릿수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네요. 것은 아까 뭐 윤영 대표 잘 설명 주신 그 내용입니다. 누구 한 명으로 확 쏠리고 있지 못하다. 시선을 받고 있지 못하다. 많은 국민분들께서는 지금 64%는 잘 모르겠다. 그리고 뭐 1% 미만이 또 7%나 돼요. 이렇게 막 분산이 돼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정청래 대표가 4%였다, 3%였다, 1%로 확 줄었습니다. 예.
그런데 조국 대표는 유지가 되고 있고 송영길 전 대표가 2%로 등장하고 있다. 이런 정도의 아주 좀 미세하고 작은 움직임들은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원래 이제 보면은 차기 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현재 권력의 대척점에 있는 인물이 부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부각이 되려고 한다면 차기 지도자로 부각이 되려면 지금 현재 최고 권력자,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딱 대립각을 세우면서 비판하고 하면서 존재감을 키우고 차기 대권 주자 지지율을 올리는 그것이 이제 일반적인 패턴이었거든요. 지금은 현직 대통령이 워낙 이제 사실 인기가 좋다 보니까 뭐 그러한 대립각이 형성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긍정적이지 않다고 판단해서인지 그런 모습들을 잘 발견하기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주자들의 존재감도 아직은 크게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네. 또 특이한 거는 여야에서 1등이 나온 게 아니라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1등으로 나왔네요. 네. 예. 그거를 이제 지금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 조국 대표가 1등으로 나오는 이유를 갤럽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념 성향을 좀 5단계로 구분해서 보여주는 곳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매우 진보적이라는 분들이 그중에서 23%가 조국 대표를 언급을 한 겁니다. 또 매우 보수적이라고 한 분들 중에서 20%가 장동혁 대표를 또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분들의 규모가 좀 매우 진보적이라는 분들은 67명이니까 한 6, 7%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전체 중에. 예. 매우 보수적이라는 분들도 63분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6%에 가까운 건데 매우 진보적이거나 매우 보수적인 분들에게 20% 이상 지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전체로서는 더 이게 규모가 커지려면 중도 진보, 중도 보수 또 중도 성향이신 분들까지 이게 좀 확산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닌 거죠.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 미국 국민들의 반응을 좀 살펴보죠. 지금 군사 행동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는 응답이 상당히 약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요. 미국인 중에서 27%만이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습을 지지하고 있고 반대한다는 응답이 43%로 더 높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개는 이제 군사 행동을 한 이후에는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매우 이제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실례로 9.11 테러 후에 이제 아프가니스탄 이제 보복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90%를 넘겼으니까. 그래서 전쟁이 나거나 이제 이렇게 외교에서 문제가 되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지지세가 몰아지는 일반적인 현상과는 좀 더 다른 흐름. 그래서 상당히 지금 미국 국민들 중에서 이란의 공습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시각도 상당하다는 것을 지금 각 지표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매체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왔다면서요? 매체마다 미세하게 다르기도 하고요. 일단 CNN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은 이제 여기서는 60%가 군사행동 결정에 이제 반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유고부 같은 경우에도 48%는 공습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는데 그렇게 이제 조사가 됐는데 폭스뉴스 조사에서는 이게 대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프로브한다, 찬성을 한다가 50% 공습 찬성이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거의 뭐 대등하고 반반이라고 나온 걸로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로이터 통신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 지지도가 39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 찬성 군사행동 찬성은 27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자기 지지도만큼도 안 나와요. 군사행동이. 이렇게 됐을 때는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일이죠. 네. 그러니까 그 트럼프가 아무리 자기가 이제 정당하다고 주장을 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이란 전쟁 반대 여론이 더 우세하다는 얘기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봉신 메타보이스 대표, 윤희용 오피니언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부 마무리하면서 블랙 아이드 피스의 Where is the Love 듣시고 잠시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시되는 4개의 표현 중에서 틀린 표현을 고르는 것입니다. 문제 드립니다. 굽슬굽슬하다, 부랴사랴, 일찌감치, 희누스레하다. 이 중 틀린 표현은 어느 것일까요? 네, 정답은 희누스레하답니다. 이 말은 희고 누르스름하다라는 뜻의 형용사
흰웃으름하다의 잘못된 표현입니다. 문제에 나왔던 표현을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굽슬굽슬하다는 굽슬굽슬하다보다 센 느낌을 주는 것으로 머리카락이나 털 따위가 구불구불하거나 말려있다를 뜻하고 굽슬굽슬한 양털과 같이 표현할 수 있죠. 또 부랴사랴는 매우 부산하고 급하게 서두르는 모양을 뜻하는 부사로 예를 들어 어머니는 아들이 파출소에 있다는 말을 듣고 부랴사랴 파출소로 달려가셨다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찌감치는 조금 이르다고 할 정도로 얼른이라는 뜻과 될 수 있는 한 얼른이라는 뜻입니다. 일찌감치와 비슷한 표현으로 일찌거니가 있고 일찌감치의 반대말은 발음 나름대로 쓰는 느지감치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비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비는 대부분 그쳤습니다. 다만 또 다른 기압골이 이동하면서 밤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산발적으로 약한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적겠고요. 눈의 양도 강원 산지에 1에서 3, 강원 내륙과 경기 동부, 충북 북부와 전북 동부에 1cm 안팎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공기질이 탁하겠는데요. 북서풍을 타고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중부지방과 제주는 오후에, 호남과 영남 지역은 늦은 오후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오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도 강하게 불고 공기도 더 차가워지겠는데요. 낮 기온 서울 5도, 대전 7도, 대구 11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9도가량 낮겠고요. 평년보다도 2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0도에 머물겠습니다. 특히 주말인 내일과 모레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3도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내일 아침에는 체감온도가 영하 9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주말 동안 낮 기온도 7도에 머물며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고요.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지만 주말에는 맑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5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당신의 갓생 파트너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바깥에 걸프 해역에 정박 중이던 유조선이 공격당했다는 소식에 국제유가가 급등했습니다. 영국 해상무역기구는 지난 3일에는 단 한 척의 유조선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 주유소 기름값은 리터당 1,900원대를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주유소 현장 점검에 나서는 등 유가 안정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중동에 발이 묶인 우리 국민들의 귀국과 관련해 아랍에미리트에서 출발해 한국에 도착하는 민항기가 오늘부터 운항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세기도 출항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도체와 정보통신기기 등의 수출 증가폭이 확대되면서 올해 1월 경상수지가 132억 6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33개월 연속 흑자입니다. 서울 강남 일대와 경기 일부 지역에서 유흥업소 홍보 전단을 대량으로 살포한 일당의 총책이 구속됐습니다. 불법 전단 살포에 관여한 사람이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일상의 깊이를 더합니다. 당신을 위한 프리미엄 인사이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2부 시작하겠습니다. 7510님께서 김창원님께서 애청하는 세상의 모든 정보에 나오시다니 더 반갑네요. 창원님 노래를 듣고 있으면 세상 힘들어도 참 많은 위로가 됩니다. 그중에 산울림의 청춘이라는 노래 들으면서 반세기 청춘을 보내고 지금은 중년이 됐네요. 오늘은 특히 볼륨업하고 방송 애청하겠습니다 하셨는데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은 또 김창원 선생님 모시고 우리 생의 마디마디를 채운 노래들 또 함께 듣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안경 속 전국을 살펴보는 시간이죠. 여의도 현미경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뉴스 너머의 맥락. 정치판의 핵심을 포착한다. 여의도 현미경. 매일매일 차고 넘치는 정치권 이슈의 숨은 맥락을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여의도 현미경, 오늘 김수민 시사평론가, 박성희 시사저널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방선거가 이제 9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현재 민주당 주요 지역 공천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민주당 어제 이 경남지사의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단수 공천하면서 이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김 위원장의 등판이 이 보수 텃밭인 영남권 전체 선거판을 흔들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김 위원장은 전직 경남지사인데요. 이른바 이 드루킹 사건으로 이 지사직을 상실했지만 지역 내 기반은 여전히 탄탄하다는 평을 듣습니다. 무엇보다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자 이 친문계 적자로서 여권 내에서도 지지세가 상당히 두터운데요. 네. 사실 김 위원장은 이 재보궐선거 출마 가능성도 언급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 위원장이 나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국회 진출보다는 경남지사를 출마를 선택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 외에도 이 민주당 공천 매우 빠르게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일단 강원의 우상호 그리고 인천의 박찬대 후보를 이미 확정했고요. 경쟁이 치열한 이 서울과 경기는 각각 이 5명의 후보들의 경선이 예고됐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로는 이 김영배, 박주민, 그리고 전현희 의원, 그리고 정원호 성동구청장, 그리고 김영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총장 이렇게 5명이 경선에 나서고요. 경기도에서는 이 김동연 경기도지사, 그리고 권칠승, 추미애, 한준호 의원, 그리고 양기대 전 의원 이렇게 5명이 경선에 들어갑니다. 네. 부산도 전재수 의원이 이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치는 대로 경선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통합 후 이 첫 선거를 치르는 이 전남 광주 특별시의 경우에는 무려 8명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피 튀기는 경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20일까지 공천을 모두 마무리하고 표심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구상입니다. 네. 지금 민주당의 행보를 보면 인천, 강원, 경남 이 지역들에서 단수 공천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부산도 전재수 의원의 결심 여하에 달려있는, 만약에 결심을 하게 되면 단수 공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게 좀 특이한 것이 보통 정당이 선거를 치를 때 지지율이 우위에 있는 정당이 경선이 더 치열하거든요. 네. 정당 경선만 통과하면 이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보통은 더 치열한 당내 경선을
지지율 우위 정당이 치르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민주당은 차례대로 단수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일단 각 지역마다 어느 정도 독보적으로 솟아있는 원탑이 있다라고 하는 것과 당내 교통 정리가 원활하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는 것이고, 현재로서는 여당이 순항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치열하게 경선이 전개될 곳은 서울이나 경기 이런 쪽에서는 비교적 치열하게 전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선도 지선입니다만 이제 같이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에도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 계양을이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죠. 인천 이 계양을 보궐선거는 친명 복심으로 불리는 이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일찍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권에서는 계양을은 이미 김남준이 나타났다, 이런 말이 파다했는데요. 그런데 이 변수가 생겼습니다. 이 계양을에서 5선을 지낸 송영길 전 대표가 계양을 컴백을 시사한 건데요. 일단 어제 이 송영길 전 대표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만나서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송 전 대표는 또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 김 전 대변인과의 경쟁 구도를 두고 나는 일단 국회로 돌아오는 게 좀 급선무다, 젊은 후배와 다투는 모습으로 비치는 건 부담스럽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송 전 대표가 이 정치 신인인 김 전 대변인과 경선을 치르기보다는 인천 연수갑 이 지역의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연수갑은 이 박찬대 의원의 인천시장 출마로 자리가 빈 상태인데요. 송 전 대표가 이 선당우사하는 모습을 보인 뒤에 향후 전당대회 출마를 노리지 않겠냐,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언제쯤 가르마가 타지는 거예요? 근데 가르마가 타지려고 하는 찰나에 또 변수가 하나 더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인천 연수갑으로 김남준이든 송영길이든 누가 가면 되지 않느냐, 이 생각을 민주당 구성원들은 할 수 있겠지만, 또 이 지역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냈던 박남춘 전 인천시장의 차출설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예. 또 이 지역이 박남춘 전 시장 전에는 황우여 국민의힘 의원의 또 지역이기도 했거든요. 네. 그만큼 인천 중에서는 국민의힘이 비교적 강세였던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도 있거니와, 이런 지역에는 행정까지 해봤던 박남춘 전 시장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민주당 안에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영길 전 대표나 김남준 대변인이나 그냥 이렇게 서로 연수갑하고 계양을로 나눠서 나가기만은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게 또 하나 변수가 생긴 거고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호남 지역 단체장 선거나 보궐선거에 나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관측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송 전 대표가 대선 주자급 정치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불리우는 호남 지역에 나가는 것이 플러스가 되겠느냐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까지도 좀 고민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국힘도 한창입니다. 어떤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습니까? 일단 국민의힘은 민주당과는 좀 다르게 이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보수 텃밭이죠. 이 TK 지역 외에는 소위 거물급 주자들의 이 출마를 좀 찾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먼저 이 손을 들고 나서겠다, 이런 인물들이 없다 보니까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이 자의와 별개로 소위 이 내란 역풍에서 비껴가는 인물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당장 이 경기도에서 이 대표적인 비윤계의 정치인이죠. 유승민 전 의원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물론 유 전 의원 본인은 이 출마 의사에 강하게 선을 그은 상태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통화를 해봤는데요. 이 출마 의사를 물었더니 웃으면서 전혀 없다, 전혀,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다만 유 전 의원의 이 의사와 별개로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국민의힘 지도부 일각에서 이 실제 이 유승민 차출론을 보고서 형태로 정리해서 그 효과를 두고 지도부끼리 한번 의논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실제 고민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이 김동연 현 경기지사나 추미애 의원 등과 경쟁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봤을 때 개파색이 좀 상대적으로 옅고, 그리고 소위 경제통인 이 유 전 의원의 승률이 낮지 않다는 계산입니다. 이거는 이제 국힘 지도부의 생각인 거죠? 예, 지도부에서 이제 핵심 당직자들이 이런 의견을 실제로 전했다고 합니다. 이 밖에 이 서울에서는 안철수 의원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역시나 안철수 의원실과 제가 오늘도 통화를 해봤는데 안 나갑니다. 이렇게 선을 긋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당권파 입장에서는 장 대표와 이 각을 세우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보다는 안철수 의원이 그래도 좀 정략적으로도 실제 이 표심 측면에서도 아무래도 낫지 않냐, 이렇게 보는 분위기인데요. 다만 이 출마 선언을 한 윤희숙 전 의원 외에 이 나경원 그리고 신동욱 의원도 여전히 강력한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천 중에
중에 또 논란인 소식이 하나 전해졌는데요. 국민의힘이 이 이태원 참사 이 부실 대응 혐의를 받고 탈당했던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의 복당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방선거를 한 석 달 앞두고 이 박 구청장에게 이 당적을 다시 부여함으로써 선거를 지원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요. 그렇지만 이 반석 없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이 국민적인 공분을 샀던 인사를 당 지선 후보로 내세우는 게 좀 부적절하다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네. 박희영 용산구청장 같은 경우는 현재 재판에 또 기소가 돼서 재판을 치르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1심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나오긴 했었습니다만 네. 근데 법적으로 무죄라고 해서 도의적 내지는 윤리적 정치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판결인 것은 아닌 거겠죠. 그러니까 일부러 할 일을 하지 않아서 사람이 죽었다. 이것까지는 성립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 얘기는 좀 벗어나기 상당히 어렵다. 워낙에 참사의 규모가 컸고 그리고 박희영 구청장이 했던 말이 더 사람들 공분을 자아내게 만들었던 게 축제가 아니라 현상이기 때문에 대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현상이라고 치더라도 그 현상 자체가 벌어졌을 때는 그것을 예방한다거나 혹은 뒤늦게라도 대응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서 이제 논란이 결코 멎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요 며칠 또 국민의힘 그 경선 후보 선정 방식에 대해서 왈가왈부가 있습니다. 뭐 처음에는 복면 강황식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돌다가 뭐 프로야구 결승전처럼 경선을 치르겠다. 이거는 기자들이 만들어내는 말입니까? 아니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까? 실제 표현으로 프로야구 결승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 그대로 썼고요. 일단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밝힌 공식적인 명칭은 분리경선 방식입니다. 네. 예, 프로야구 이 결승전을 보면 정규리그 우승팀은 일단 결승전에 직행을 하고 차순위 한 5개 팀이 다시 경쟁을 해서 이 승리한 한 팀이 결승전에 올라가는데요. 그렇죠. 예, 이거랑 같은 방식을 이제 공천에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서울 등지에서 현역 단체장 외에 이 나머지 후보들끼리 경쟁한 뒤에 승리한 1인이 현역과 맞붙는 방식인데요.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이렇게 해야 공선의 룰이 공정해진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현직 시장 등의 경우 이 당이나 이 지지자 조직을 이미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청년이나 이 신인 도전자들이 현역의 벽을 넘기가 아무래도 어렵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별도 경쟁을 통해서 이 인지도를 끌어올리고 현역과 다시 붙어야 한다 이런 논리인데요. 또 이 밖에 경쟁이 치열한 한 2-3개의 전략 지역에는 유권자들의 이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완전 공개 오디션을 도입하겠다 이런 구상도 밝혔습니다. 근데 이게 호의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는 겁니까? 일단 일각에서는 좀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구도가 소위 현역 시장 힘 빼기 룰 아니냐 이런 불만이 나오는 건데요. 특히 장동혁 대표와 최근 사이가 틀어진 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찍어내려는 구상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친 오세훈계로 분류되는 의원이죠. 이 조은희 의원이 공관위가 이 서울 현역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려서 출마를 강권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 오세훈 제거 프로젝트를 시작한 거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거꾸로 현역 단체장한테 더 유리하게 작용할 소지도 있다. 이걸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이게 프로야구랑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예를 들어서 프로야구의 A팀이 한국 시리즈에 미리 진출을 해 있습니다. 그리고 B팀이랑 C팀이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했어요. 근데 A팀의 그 응원하는 팬들이 B팀보다는 C팀이 더 만만해 보인다. C팀이 한국 시리즈에 올라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응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응원 때문에 승부가 결정되진 않습니다. 그거야 선수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으니까. 네. 근데 다른 점이 서울시장 경선을 그렇게 치른다고 했을 때 현역 단체장 A의 지지층이 일단은 1차 경선에서는 현역 단체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비현역인 사람들 주자들 중에 예를 들어서 현역 단체장하고 색깔이 비슷한 사람을 밀어주자. 혹은 현역 단체장하고 붙어서 질 사람, 경쟁력이 약한 사람을 밀어주자. 소위 역선택이죠. 이런 식으로 행위를 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것들이 당내의 어떤 여론 구조나 이런 것들을 왜곡해서 선거 결과로 반영될 수도 있다. 그 점에서는 한편으로는 현역 단체장이 더 유리해질 수도 있다는 점, 이런 것들도 좀 룰을 생각할 때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국회의원 공천이 의도대로 이게 이벤트 효과를 누릴 수 있을지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브리핑 여의도 현미경 박성희 시사저널 기자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방송은 윤인고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9730,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KBS 콩 어플리케이션,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길을 걸었지 누군가 옆에 있다고 느꼈을 때 나는 알아버렸네 이미 그댈 떠나. 네, 오늘 예고해드린 대로 스튜디오에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아니 벌써 내 마음에 주단을 깔고 청춘, 너의 의미 등 세대를 넘어서 사랑받는 노래들을 남기신 분이죠. 또 산울림의 음악으로 청춘의 시간을 노래했고 지금도 여전히 무대, 라디오 또 글과 그림으로 우리 곁에서 이야기를 건네는 분입니다. 세대를 아우르는 영원한 청춘 시대의 예술가 김창완 밴드의 김창완님과 함께 음악 인생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선생님 자료를 쭉 찾다 보니까 네. 중학교 선배님이시더라고요. 중학교 나오셨어요?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뵙기는 처음 뵙는데 너무나 반가운 마음으로 선배님 모시는 마음으로 오늘 네. 인사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선배님. 아니 근데 이 KBS 라디오 스튜디오는 오랜만이신 거죠? 저는 그러니까 1980년에 네. 여기 이제 KBS에서 팝스 퍼레이드라고 그게 벌써 그렇게 되셨어요? 그렇죠. 네. 그건 워낙 오래전에 진행을 했었죠. 네. 오래간만에 오셔서 조금 낯서시겠어요? 글쎄요, 주차 차를 엉뚱한 데다 대갖고. 아니 KBS 자체를 오랜만에 오신 거예요? 네, 오랜만에 왔어요. 근데 이렇게 색동을 입혀요? 저는 오늘 여기 온다고 진짜 잘 안 입어요. 저는 이제 방송을 하면서 자전거 타고 다니거든요. 그런 자전거 타고도 될 뻔했는데 이렇게 색동을 입히니까. 김장조끼요. 요즘 굉장히 핫한 아이템입니다. 이게 무슨 이름이에요? 김장조끼. 할머니들이 김장하실 때 요거 따뜻하잖아요 안에. 네. 그래서 이제 봄꼴로 바꾸셔야 되겠어요. 조금 더워요. 이제 더워지려고 그러고요. 아니 근데 오늘 입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이게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팀복이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이든 누구든 나오셔도 이걸 입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스텝 고민은 우리가 입으시라 그럴 때 우리 또 아티스트인 김창완 선생님은 안 입겠다고 하시면 어쩔까? 아니에요. 이거 너무 좋은데요. 이거 진짜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지금 저희도 문자가 폭발적입니다. 김창완 선생님 너무 그 김장조끼 잘 어울리신다고. 귀엽게 보인다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이 요즘 이 김장조끼 입고 하는 걸로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좋은데요. 잘 어울리시는데요. 예. 아니 저는 이제 그 처음 모시면서 또 이제 예술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까칠하신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걱정을 했는데 첫 인상부터가 확 풀린 것 같아요. 그냥 무장해제가 된 것 같아요. 글쎄 후배님이라고 하시니까 저도 마음이 편하고 제가 사실 근데 생각보다 제가 진짜 악역도 많이 하고 해갖고 그런데 그렇게 안 까칠해요. 까칠해도 이제 까칠한 게 좀 무뎌질 나이죠. 네. 아무튼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요. 문자들을 많이 보내고 계셔서 몇 분 좀 소개를 해드리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란님께서 산울림은 제 청춘의 전부이고 지금은 그리움입니다 하셨고요. 3949님께서 산할아버지 제가 부르면 안 되겠죠. 구름 모자 썼네. 국민학교 소풍 때 이 노래로 장기자랑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늘 행복하십시오 하고 문자 보내주셨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190님 한창 친구들이랑 큰 걱정 없이 지내던 어느 날 산울림의 아니 벌써라는 곡은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듯 쇼크하고 신선해서 노트에 가사 적어서 친구들이랑 소리 지르며 젊음을 쏟아냈어요. 그때 친구들은 다 뭐하고 있을지요 하셨고요. 6447님께서는 저는 김창완 선생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아들이 겨우 돌이 됐을 때 한부모가 되었는데 너의 의미 노래를 들으면서 어린아기를 혼자 키우는 상황이 힘듦보다 행복이라고 느끼면서 열심히 키웠습니다. 덕분에 우리 아들 지금 초등학교 고학년 됐고요. 어제는
부반장도 됐다고 해서 신나서 방방 뛰었답니다. 저에게 긴 시간 큰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아이고. 저희 청취자들께 인사 한 말씀 하고 시작하셔야 되겠어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준비를 안 해왔는데. 아유 그나저나 그 아드님인지. 네 아드님. 잘 컸네요.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얼마나 위안이 됐겠어요. 그죠? 네. 잘 자라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아까 산울님이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워낙 오래 활동을 하니까요. 이제 그야말로 세대를 넘어서 할머니 손잡고 공연장에 오는 손자도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많이 격려가 되고 위로를 받습니다. 요즘에는. 진짜 오래 하셨다 그러니까 네. 새삼스러운 게 이제 저희 부모님이 들으셨었고 그리고 제가 들었고 예. 이제는 제 아이들이 듣는 그 3대가 함께 어우를 맞아요. 수 있는 분이 되셨어요. 그 김정환 젊은이들이 막 사인 받으러 와요. 그러면서 하나같이 엄마 갖다 드릴 거예요. 아빠 드릴 거예요. 막 이래요. 네. 보통 그러면 요즘 세대는 김창완 선생님을 DJ 김창완으로 인식합니까? 배우 김창완으로 인식합니까? 요즘 젊은 MZ들이요. 저를 다시 가수로 얼마 전만 해도 배우 김창완으로 많이들 알았어요. 근데 진짜 불과 얼마 한 2, 3년 전부터 네. 그렇게 가수 김창완으로 많이들 알아줘요. 네. 뭘 무슨 노래를 듣고 그렇답니까? 글쎄 너의 의미도 뭐 있었겠죠. 그런데 아까도 문자 보내주셨지만 네, 그런데 그런 것도 있고 그것보다 뭐 청춘도 좋고 뭐 그 젊은 그 팬들이 어머니와 고등어를 또 그렇죠. 옛날에 발표됐던 꼬마야나 예. 이런 노래 또 환호하기도 하고 뭐 기타로 오토바이도 타고 네. 그렇게 세대를 뛰어넘어서 요즘 세대들까지 선생님을 찾는 이유는 뭘까요? 글쎄요. 그건 뭐 사실 제가 저한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뭐니 해도 제가 그 유목민 얘기를 많이 합니다. 유목민이요? 네. 유목민이 같은 자리에 잠자리 펴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생활의 지혜에서 나온 건데 네. 자꾸 그 한 자리에서 있으면 양들 말들 뭐 소들 풀 뜯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자리를 주인이 자꾸 옮겨야 되는데 그래서 생겨난 모양이에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도 어제 나로부터 이렇게 달아나려고 했어요. 매일매일 우일신을 제일 저의 생활 모토로 잡았는데 늘 하루하루가 새롭게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긴 세월 활동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도 하루하루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롭게 태어나기를 늘 마음속으로 기도하는데 그래요? 선배님도 그러시군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세대가 뭐 계속 바뀜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노래가 먹힌다는 거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그런데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보통은 자기 자신, 나 자신을 대부분의 사람이 뭐 네가 하면 얼마나 하겠어. 이러기 쉽잖아요. 내 스스로가. 예. 그리고 저 사람은 나보다 뭐 공부도 잘하고 저 사람은 뭐 나보다 이렇게 하고 네.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하고 뭐 비교를 한다든지 뭐 그러면서 자기를 늘 깎아내리기 쉽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뒤집어 생각해 보면은 자기한테 이렇게 가능성을 발견해내고 그런 것들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늘 잘할 수는 없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나를 매일매일 새샘을 얻듯이 이렇게 발견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요즘 젊은이들한테도
할아버지로 안 보이고 이렇게 됐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긍정적인 가능성을 예. 하나하나 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누구에게나요? 예. 누구에게나. 이런 얘기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벌써 데뷔하신 지 49년이다. 이런 그렇죠. 세월 가는 얘기, 나이 얘기 별로 안 좋아하시죠? 그렇죠. 49년이 다를 게 뭐 있고 27이 다를 게 뭐 있을까요? 연세 밝혀도 돼요? 뭐 다들 요즘에 뭐 찾으면 다 나오니까. 올해 72세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뭐 아직 모르는 거 투성이고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동시를 하는데 동시를 어린이들이 보내주고 있는데요. 기가 막힌 시들을 많이 보내요. 근데 지난해는 이제 기억에 남는 동시가 앞니가 빠졌네. 웃음 구멍이 생겼네. 그런 시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는 또 나는 내가 뭐를 모르는지 난 뭐를 모르는지를 몰라서 다 아는 거 모르는 게 없는 것 같아. 이런 동시도 보내고요. 네. 이게 세월 가면서 이제 저절로 뭐 이제 뭐 하면 나중에 알아치겠지 이러고 후일을 기약하잖아요. 대부분 그러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뭐 좀 지혜로워질 거야. 뭐 욕심을 내려놓게 될 거야. 그런데 그게 지금 당장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뭐 제가 진짜 청춘을 만들 때 그 시절에 내가 바라보던 청춘하고 지금 보는 청춘하고 그렇게 다르냐면 다른 것 같지도 않고요. 세상 보기가 더 나아졌느냐면 그런 것 같지도 않고요. 근데 전 그 선생님 노래 중에 청춘 얘기하셔서 지금 생각이 나는 게 청춘 만드셨을 때가 그게 81년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27, 7 예. 이셨을 때 그 가사를 보면은 20대가 어떻게 저런 가사를 썼을까? 지금 청춘이 이렇게 밑에 싹 깔리면서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요. 야, 만용도 저런 만용이 없다. 무슨 생각을 하고 쓰셨는지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저게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애기 제 아들 하나 있는데 걔 돌날 만든 거예요. 돌날 이제 이제 주안상을 차려놓고 친구들 다 물론 모아놓고 그리고 이제 술 마시다가 그때는 이제 매일매일 곡을 쓸 때예요. 매일은 아니고 한 주일에 한 곡씩 곡을 써서 발표를 할 때인데요. 내일 이제 방송을 해야 되는데 곡을 안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시고 있어라. 그러고 이제 가서 옆방에 가서 청춘을 써놓고 그리고 이제 합류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때 뭐 지금 돌이켜 보면요, 만행이죠. 아니, 저는 그 가사를 다시 들으면서도 와, 여기에는 20대 김창완이 아니라 한 5, 60대 어르신이 한 분 들어 앉아가지고 20대를 추억하면서 쓴 가사인가? 어떻게 그때 20대 감성에 그 가사가 나올 수 있을까? 지금 돌이켜 보면은 그때 뭐 청춘을 뭐 아는 듯이 청춘이 이제 곧 가겠지라는 이런 그 청춘을 대하는 태도랄지 이런 것들이 그냥 귀여워요. 근데 지금 이렇게 돌아서 제 청춘을 보면은 참 그 헐렁한 옷이었구나. 예, 이렇게 예쁘게 이제 딱 만난 이런 옷이 아니고 청춘이라는 게 내가 입기에는 너무 뭐랄까 너무 화려하고 너무 그랬던 옷이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꽉 맞지 않고 헐렁했기 때문에 그런 창작력이 더 넘쳐나서 막 하루에 한 곡씩 쓰실 수 있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방자했죠. 이렇게 보면. 아니 근데 근데 패기가 또 부럽기도 해요.
패기가 부럽다. 네. 예. 0184님이 영원한 피터팬이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제가 앞에서 봬도 뭐 그 연세는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아나운서님은 지금 청춘이라고 생각하세요? 아유, 저도 뭐 이제 50대 중반인데요. 근데 저도 나이를 별로 그렇게 연연 안 하거든. 저도 앞으로 하고 싶은 더 꿈이 있고, 네. 지금도 하고 싶은 일들이 있고, 그래서 네. 뭐 그런 마음은 청춘일 수 있다. 뭐 나이는 그렇다고 쳐도. 네. 그리고 절대 동안이시잖아요. 그런 소리 많이 들으시죠. 그거는 이제 선배님께서 보시니까 그런 거지. 요즘 20, 30대가 보면은 그렇게 저희 애들 웃습니다. 그러면. 자제분이 커요? 아니요, 저 이제 첫째가 고3이고요. 고3? 그 밑으로 둘이 더 달려 있어요. 야, 뒤꿈치 들고 다니셔야 되는데. 라디오를 진행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지금 반대로 저를 인터뷰하시는 것 같은 느낌.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 선생님 정말 동안이시란 문자 참 많이 오고요. 지금 저희가 유튜브로도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 정말 김창완 선생님 동안이시다 이런 말씀 많이 오고 카메라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요? 네. 5723님께서는 80년대 초에 힘든 군 생활을 산울림의 청춘을 매일 부르면서 보냈습니다. 이러신 분들 참 많을 거예요. 너무 고마운 노래였습니다 하셨고요. 3111님, 저는 창완님 노래로 항암 치료할 때 병원에서 위로받고 일어났습니다. 김창완님 책 이제야 보여서 읽네요. 또 한 번 위로를 많이 받고 힘을 내고 있습니다 하셨고, 2893님은 어머니 살아계실 때 타양에서 어머니와 고등하는 노래를 고향에 계신 어머니 그리워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리운 어머니는 계시지 않네요. 산울림의 노래는 우리들의 서정시입니다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그러니까 23살 때 청춘을 쓰셨고, 오히려 김창완의 나이는 거꾸로 간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환갑이 넘으셔서 동시집 내시고, 그죠. 방위봉방방 냈었죠. 네. 그리고 점점 시계가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얼굴도 전에 화면에서 뵀던 것보다 더 젊어지신 것 같고, 비결이 뭡니까? 어떤 특별한 영양제를 드시는 겁니까? 아유, 그런 건 아니고 저희 지금 방송국까지 한 20km 조그만데요. 그거를 이제 일주일에 며칠씩 이렇게 자전거 타고 다니는 거. 그러세요? 요즘도? 네네. 그게 참 좋아요. 한겨울에는 어떻게 추워서? 뭐 요즘 날씨는 뭐 그렇게. 겨울에도 타세요? 예, 겨울에도 타죠. 네. 근데 이제 그게 뭐 건강 지킴이고요. 네.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은 내가 지금 뭐 나의 지금에 안주하지 않는 거죠. 네. 그게 뭐 제일 비결인 것 같아요. 네. 선생님한테 나이듦이란 어떤 겁니까? 뭐 어디에 얘기하신 거 보니까 노래 가사, 제 노래도 세월 지나니까 좀 늙지요. 닳고 소매가 나달나달해진다라고 표현하셨던데. 그거 제가 지지난해 써놨던 제 노래에 대한 시인데요. 네. 내 노래라는 제목의 시예요. 내 노래, 김창완. 50년 동안 부른 남루한 노래. 소매가 나달나달하고 단추가 떨어지고 헤어지고 닳고 색도 바래고 품도 좁아지고 기장이 길어지고 소매가 짧아진 유행이 지난 어머니가 부르던 유행을 타고 삼촌이 부르던 하소연하듯 아버지가 부르던 내 추억이 아닌 어디선가 흘러나오던 그걸로 입에 풀칠도 하고 그걸로 애도 키우고 그걸로 봉양도 하던 남의 얘기 같은 내 노래 이런 시예요. 네. 뭐 사실 공연장에서 이렇게 노래를 하다 보면은 공연장을 찾는 많은 분들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많으세요. 이제는. 그렇죠. 같이 나이 들어가시면. 예.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무대에서 노래를 하다 이렇게 객석을 보면은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추억에 잠기셔서 아니면 눈을 감고 아니면 눈물을 흘리면서 있는 모습을 보면 내 노래가 저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비로소. 그러니까 가사도 마치 김창완 선생님의 일기 같기도 하고 노래도
김양환 선생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쉽게 편하게 불러주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절로 그냥 눈물이 스르륵. 글쎄요, 뭐 그냥 제가 집에서 이제 뭐 리허설 겸 이제 노래를 할 때와 그리고 이제 청중이 듣고 청중의 가슴에서 다시 울려 나오는 내 노래하고는 사뭇 달라요. 그때는 그런 울림이 그러니까 청중의 반응을 보면서 그걸 노래를 하실 보면, 때는 그걸 하면은 집에서 혼자서 할 때야 뭐 모르죠. 그런 느낌 별로 없는데 처음에 이제 그 곡을 만들 때나 뭐 그 당시 뭐 그런 추억들이 있겠죠 저한테도. 그런데 그 공연장에서 이렇게 들리는 제 노래는 사뭇 달라요. 그래서 뭐 거기서 진짜 젊은 노래가 없는 것 같아요. 50년 가까이 무대에 서시면서도 떨리십니까? 전 그게 궁금해요. 떨리는 것보다는 울컥울컥해요. 떨린다기보다는 그 감동이 저한테도 전해지기 때문에 뭉클뭉클해요. 막 이렇게 막 노래하다가 막 울컥하기도 하고. 긴장되거나 그러시지 않으세요? 그런 건 좀 없어요. 네. 사실 그 선생님 이야기는 뭐 산울림을 빼놓고는 할 수는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삼형제셨잖아요. 네. 뭐 사실 처음에 시작은 뭐 거실에서도 삼형제가 모여 노래도 만들고 그렇게 시작하셨다 그러는데 그 시절 떠올리면 어떠세요? 음악을 이렇게 50년 동안 이어갈 거라고 상상을 정말. 하셨습니까? 아유, 상상도 못했죠. 그리고 저희 삼형제가 이렇게 가는데 어떤 그 유명한 음악 평론가셨어요. 그때 이미 연세가 굉장히 많으셨는데 그분이 휙 지나가는 말씀으로 제가 제일 오래 할 것 같아. 그냥 그러신 거예요. 그냥 점지하신 거죠. 그때가 무슨 노래가 나왔을 때? 그때 뭐 아니 벌써 나오고 그냥 그래갖고 아주 초창기에. 네, 초창기죠. 산울림이 활동한 거는 군대 가기 전 1년 반하고 갔다 와서 2년 반밖에 안 돼요. 그렇군요. 네, 그 울림이 지금 50년째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정말 아름다운 시절이죠. 형제와 함께 노래하고 있었다는 게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일인지 지금 새삼스러운데 아까 그 아드님은 이제 홀몸이 돼서 이렇게 키우신 그 아드님이 이제 부반장이 됐다고 그래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됐대요. 예, 그랬는데 지금 뭐 김창완 밴드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지만 그 진짜 막내가 이렇게 유산처럼 남겨준 또 삼형제가 이렇게 갖고 있는 추억이라는 건 그 아주머니의 그 정말 아들 같은 그런 느낌이죠. 네. 또 그 시절의 노래를 요즘 후배들이 참 많이 리메이크를 해서 부르더라고요. 맞아요. 그 기분은 어떨까 싶어요. 뭐 많은데 뭐랄까 무슨 정서로 어떤 느낌으로 그걸 부를까 저도 그거 참 궁금해요. 사실 제가 지레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후배들이 리메이크하는 곡들이 다 나름대로 이렇게 잘 씹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저와는 또 다른 세계로 또 세계에서 접근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뭐 잔나비 최정훈 씨한테는 야 그 시절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 뭐 시도 써주셨다 그러던데 가장 아끼는 후배는 누굽니까? 가장 아낀다. 곤란한 질문. 네. 요즘에는 윤민이나 짜치대 윤민이나 또 빅나티 뭐 가깝게 지내고요. 빅나티는 또 취미가 그 저기 바이크 타는 거예요. 오토바이들. 예. 그러니까 또 더 뭐 취미가 그러니까 더 한 번 더 보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한 소시적에 잠깐 탔었습니다만은. 네. 그렇게 해서 또 취미로 세대를 뛰어넘어서 이렇게 젊은 후배들하고도 어울릴 수 있는 장이 마련이 되는군요, 선생님은. 뭐 그럴 수 있죠. 그거에 뭐 변명거리 자꾸 만드는 거죠.
아니 근데 얼마 전에 몇 해는 지났습니다만 록 페스티벌에서 그 헤드라이너 네. 그게 뭐 대표 가수로 그렇게 일컫는다고 하던데. 그렇죠. 뭐 보통. 아주 예. 뭐 환장의 무대를 보여주셨다던데. 아마 그 인천 펜타포트락 한 3년 됐죠. 네. 네, 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사실 실제로 저희 그 공연장에 젊은이들이 많이 찾아와요. 네. 네. 그 동력은 뭡니까? 그런 에너지의 김창완의 에너지의 원천. 뭐랄까 뭐니 해도 음악의 힘이겠죠. 네, 저도 모르는 어떤 음악이 그런 장을 마련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공연 중에 이런 말씀하셨죠. 우리가 큰 꿈에 하루를 저당 잡히고 정작 행복한 순간을 놓치는 건 아닌가 생각했다. 김창완의 행복이란 어떤 거예요? 너무 철학적인 질문인가? 참 무거운 질문이기도 한데 네. 가볍게 대답을 하자면 저희가 얼마 전에 그 클럽에서 공연을 했어요. 네. 클럽이라면은 뭐 어떤? 그냥 홍대 앞에 그냥 클럽. 네. 조그만. 네, 인디 밴드들 많이 공연하는. 그렇죠. 네. 거기 갔는데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올해가 말뛰지만 진짜 말처럼 뛰더라고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나게 행복할 일이 별로 없어요. 더 그래서 그런 공간이 무장해제시키는 그런 거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창완 선배님 진짜 중요한 일을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날 진짜 행복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좋아하는 걸 그런데 거기에 이제 뭐 많이를 못 들어가요. 근데 좀 넓은 데서 이렇게 젊은이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으면은 그것보다 큰 행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올해 뭐 전국 콘서트도 진행하시는. 네, 거죠? 지금 몇 년째 그냥 전국 투어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 봄 지나면서 벌써 한 세 번 이렇게 벌써 공연을 했어요. 올해 들어서 벌써 3번 하셨어요? 네. 네. 근데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열심히 달려야죠. 네. 체력은 어떻게? 체력은 운동하세요 따로? 따로 이제 아까 이제 방송 오가면서 이제 자전거 타는 게 그분이고요. 제 방에다가 철봉대를 하나 매달아 놨어요. 네. 근데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네. 한번 해보세요. 네. 저도 한강 걸으면서 가끔 철봉대 매달려 보는데요. 네. 옛날에 제가 10개 충분히 했거든요. 네. 안 올라가지더라고요. 올라가요? 아니요. 올라가는 거 말고 턱걸이를 한다는 거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매달려 있는 턱걸이라뇨. 그냥 매달려 있으려고 철봉을 설치하신 거예요? 예. 그래도 올라가셔야지. 올라가는 거.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라가는 것도 한다고. 몸은 다치시면 안 되니까. 0428님, 김창완 종합예술가님, 아름다운 마음, 건강한 정신 최고입니다. 오래도록 삶의 의미를 주세요 하셨고요. 1960님, 젊어서나 늙어가면서나 항상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동화 같은 편안함을 주시네요 하셨고요. 4207님, 김창완 형님 96년에 방배동 카센터에서 인사드리고 이렇게 라디오에서 뵙네요. 벌써 이게 그러면 30년 전 얘기 아닙니까? 반갑습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음악 들려주세요 하셨고요. 9072님, 신랑이랑 만날 때 저에게 불러주던 노래 너의 의미에 빠져서 결혼했다고 하십니다. 요즘도 가끔씩 불러준답니다. 우리 부부의 추억 노래네요 하셨고요. 5015님, 작년 김창완 밴드 콘서트에 어머니 모시고 갔었다고. 재작년에 아버지를 사고로 보내드리고 우리 가족 힘든 시기에 찾아간 콘서트에서 진짜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늘 응원합니다 하셨네요. 아니 선배님 이제 저녁 라디오 하고 계시잖아요. 네, 예. 뭐 이런 사연들 너무 많이 오겠지만 네. 여기가 더 많이 와요. 그래요. 저희는 이렇게 사연 많이 안 오는데. 그럴 리가요. 근데 진짜 행복하시겠어요. 이렇게 선배님의 노래, 선배님의 콘서트에 위로를 받고 행복을 느낀다는 게 얼마나 좋으실까.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뭐니 해도 공연장에 이제 어머니가 오셨을 때 어머니와 고등어 부르는 거 하고요. 어머니가 이제 다는 못 오시니까 없을 때 이제 부르는 거 하고요. 노래가 너무 달라요. 어떻게 다를?
제가 부르면서 그 노래 느낌이 엄마가 있을 때는요. 엄마가 앞에서 이렇게 앉아서 계시면은 뭐랄까 제가 대단한 일을 하는 느낌이에요. 네. 굉장한 하는 느낌이. 근데요 어머니가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요 그냥 노래방 가서 부르는 느낌이에요. 그렇게 저한테는 느낌이 많이 달라요. 예. 엄마가 있으면 그냥 괜히 더 신이 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엄마는 김창완 선생님 모친. 네, 그렇죠. 네. 예. 어머니가 앞에 계실 때 부르는 것과 그게 다르다. 어머니가 앞에 계시면 그냥 앤 것 같아요. 애. 맞습니다. 그건 내 나이와 상관없이 엄마 앞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앤 것 같아요. 네. 장남이신데도 어리광 잘 부리십니까? 어리광 전혀 안 부리죠. 어리광 하나도 안 부리는데도 그렇게 엄마가 있을 때 부르는 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 엄마의 아들 김창완도 이제 72세가 돼서 올해 1월에 10년 만에 새로운 싱글 세븐티 70을 발표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세븐티. 아유, 그렇죠. 이게 2016년 시간 이후로 정말 10년 만에 나온 거죠? 꽤 오랜만에 나왔죠. 근데 지난해 그 하루라고 또 발표를 했어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웃음구멍이라는 동요도 발표를 했는데 아까 이제 웃음구멍 생겼네. 그 시가 너무 좋아서 거기다 이제 곡을 붙였어요. 예, 예. 네. 그랬는데 제가 이제 애정하는 노래는 세븐티입니다. 사실. 어떻게 탄생하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70을 맞는 사람의 어떤 그 소회를 이렇게 전달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다가올 이 젊은이들한테 다가올 70에 대해서 미리 언지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저의 소회를 담았다기보단 저의 바람을 담은 것이고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면은 이게 젊은이들에게 전달이 될까? 그 포장을 좀 잘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고희니 70이니 이런 걸 안 하고 세븐티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내미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슬쩍 건네는 쪽지일 수도 있고. 그래 제목을 고희라 그랬으면은 좀 느낌이 별로였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 초대 안 됐을 것 같아요. 이번엔 고희를 발표하시. 그러면 고희를 발표하신 김창완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세븐티를 발표한 김창완 씨 나오셨습니다. 이건 멋있네.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까운지 몰랐네, 이렇게 가벼운지 몰랐네, 이렇게 허무한지 몰랐네, 이렇게 덧없는지 몰랐네. 이 가사들이 좀 와닿더라고요. 저도 50이 될 거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을 테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제가 12살은 12살을 살고 16은 16을 살지라는 노래를 발표하면서 사실은 그 막내를 잃은 그걸 슬픔을 극복해냈어요. 그때 막내 동생 돌아가신. 예. 이게 내일이 어쩔지 모르고 누구나 내일을 향해서 오늘을 저당 잡히고 내 모래를 가불해서 쓰고 막 이러는데 그럴 게 아니고 어디를 향해서 가려고 우리가 오늘을 사는 건 아닙니다라는 게 그때 12살은 12살을 살고의 메시지였거든요. 예. 사실은 지금 이 이름에 70에 제가 이제 노래를 발표를 했을 뿐이지. 네. 사실은 윤 아나운서처럼 50일 수도 있고 40일 수도 있고 그 나이에게 바치는 노래예요. 다만 이제 제 눈에 보였던 70년간의 풍경을 조금 담은 거죠. 김창완 씨에게 70이란 나이는 무겁습니까? 가볍게 다가옵니까? 뭔가 더 훌훌 털어버리고 이렇게 많이 가벼워진 것 같아요. 네. 어떤 의미에서요? 글쎄요, 아까 제가 청춘을 쓸 27살 경우에는
청춘이나 그 나이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다 버거웠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70이 되면 더 무거워지겠지. 저도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그러나 하루하루 좀 더 내일은 더 가벼워질 수 있고 모레는 더 가벼워질 수 있구나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삶을 무겁게 만들 이유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50의 나이가 좀 무겁게 느껴지거든요. 그러실 거예요. 한참 무거우실 나이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네. 50에 개인 상담 시간. 50에라. 네. 50에. 지금 50대 굉장히 많이 듣고 계실 거거든요.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런데요. 그 햇세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헤만 햇세가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통이나 그런 것들이 삶을 무겁게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더 진실을 알 수가 있고 그런 진실을 알면서 우리가 더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 고통이 없다면 그 진실에 다가갈 수 있질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지금 이 무거운 삶이 나를 더 가볍게 해주리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때만 굉장히 가볍게 지냈어요. 그럼 나중에 진짜 무거워질지 모르죠. 네. 오늘 그 무게를 견딤으로써 내일 하루는 그만큼의 무게를 덜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선배님을 통해서 그 견딜 수 있는 힘을 조금 얻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제 말로 가벼워지지 마시고요. 네. 그건 본인이 겪는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거예요. 그래도 말로라도 좀 위로가 돼야지 제가 생활하면서도 돈 생활하면서도. 네. 고삼 아버지가 제일 무겁죠. 네. 이제 청춘이란 노래 있잖아요. 네. 노래. 그래서 언젠간 가겠지라는 가사에서 그 산울림 시절과 지금은 김창완의 청춘이라는 의미는 어떻게 다릅니까?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아요. 사실은. 또 더군다나 느끼는 거는 아까도 이제 후배 가수들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이 어쩌면 내가 청춘에 가졌던 그런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은 청춘 그 자체는 변함이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진짜 김창완 선배님의 청춘은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또 쭉 지나온 것 같아요. 정말 직장인처럼 매일매일 방송국에 출근하시면서 라디오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이야 중간중간에 바뀌긴 했지만은 쭉 진행해 오시고 지금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직장인처럼이라니요. 저 완전 직장인이 1978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제 얼핏 78년부터 오늘까지 매일 방송을 하루도 안 빠지고 했어요. 와, 그러니까 거의 50년 가까운. 그렇죠. 48년을. 그렇죠. 네. 그거는 진짜 직장인 같다고 하는 게 직장인이셨네. 더 했죠. 50년. 그거는 본인이 성실해서 그럴 수 있었던 건 보통 이제 아니요, 그 성실하게 만들어요. 아니 그래도 그 직장이 DJ 해보시니까 아시잖아요. 저는 노래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저도 노래 부르고 싶어요. 앨범도 갖고 싶고. 그러나 저한테는 그런 재능이 없기 때문에. 근데 보통 아티스트는 이제 밤늦게까지 곡을 쓰기도 하고 작사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규칙 아닌 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저희 선입견입니까? 아니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오전 중에는 전혀 통화가 안 되는 그런 뮤지션들도 많이 있고요. 있는데요. 저한테는 그런 건 어림도 없는 일이에요. 네. 하는 건 하더라도 무조건 그 시간에 거기 있어야 되잖아요. DJ가. 그러니까요. 그 시간에 거기 있어야 되는 거를 48년 동안 했다. 그거는 김창완의 성실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성실하지 않고서는.
아니 그러니까 그 직장이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사람이. 제가 성실해서 그랬다기 그 반대로 야 이거 큰일 났네. 지금 시간이 한 2분밖에 우리가 노래도 들어야 되니까요. 한 노래요? 1분 반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일단 문자 보내주신 분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5915님 아저씨라는 호칭이 찰떡같이 어울리는 사람 창환 아저씨. 저는 지은이 짱아 정호 짱구를 홀로 키운 싱글맘입니다. 아저씨께 힘든 시기 위로를 받으면서 아이들도 착하게 잘 키웠어요. 지금은 군대도 가고 대학생이 되었네요. 아이고. 데뷔 49년 축하드리고요. 오래오래 우리 곁에 아저씨로 남아주세요. 사랑합니다 하셨고요. 9890님은 김장조끼 입고 하는 두 분이 너무 귀엽다고 산울림 노래 너무너무 좋아하신다고 하고 이거 나도 하나 맞춰야 되겠어. 이선아님 산울림이랑 함께 우리들의 젊은 시절을 잘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가수 어떤 김창완으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저요? 네. 활동을 오래 하시겠지만 저요 나는 오늘 진짜 너무 좋은 걸 봤어요. 어떤 거요? 김장조끼가 잘 어울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딴거 바람 없어요. 저는 눈앞에 보이는 게 최고예요. 네. 김장조끼가 잘 어울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 네. 끝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죠. 듣고 싶은 얘기는 너무나 많습니다만은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저희가 더 모시는 걸로 하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끝인사로 오늘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제가 지지난주에 공연을 한 이틀을 연겁했더니 여기 바로 입이 터졌어요. 그게 봄철이고 그러니까 건강 봄에는 비타민 많이 부족하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늘 윤인구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걸음마 하고 있는 론칭 2달 된 아주 애기거든요. 네. 그래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 아이고 감사합니다. 또 시간 허락해 주시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후배님. 네 감사합니다 선배님. 오늘 끝곡은 김창완 밴드의 세븐티 들으면서 우리 김창완 선생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기대합니다.